법조인을 꿈꾸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여러분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다룬 정말 중요한 판결 하나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변호사, 판사를 대놓고 비판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법복을 입거나 변호사 배지를 달았을 때 진짜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딜레마거든요. 과연 이게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일지, 아니면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 넘기일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지점,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의 권위가 충돌하는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는 저 멀리 유럽 인권재판소까지 날아간 한 변호사의 치열했던 싸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모리스 대 프랑스 사건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유럽 법조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한 판사가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좀 이상한 상태로 발견돼요.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로 말이죠. 현지에서는 서둘러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부인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나섰죠. 그리고 바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선 변호사가 올리비에 모리스였습니다. 근데 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그를 전혀 다른 싸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1995년에 사건이 터지고 2년 뒤에 유족이 이건 살인이라며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프랑스에서 재수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수사가 지지부진했나 봐요. 2000년에 모리스 변호사가 수사 제대로 하는 거 맞냐고 담당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밝히려던 변호사가 오히려 판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버려요. 프랑스 법원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모리스는 자기가 맡은 사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0년 뒤인 2010년에 유럽인권재판소로 가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유죄까지 받았을까 싶죠? 바로 이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르몽드에 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하는 짓은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한 비판이죠? 바로 이 한마디가 그를 순식간에 변호인에서 피고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프랑스에서 유럽 전체로 옮겨갑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첫 번째 판결이 모리스 변호사의 완승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유럽인권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이름 그대로 유럽 국가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다루는 국제재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59년에 만들어졌고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거의 최고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2013년에 나온 첫 번째 판결, 이걸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재판부가 두 가지를 나눠서 봤거든요. 먼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협약 제6조, 이 부분은 모리스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모리스를 재판했던 판사 중 한 명이 모리스가 비판했던 바로 그 판사랑 완전 절친이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좀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건 인정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쟁점, 표현의 자유, 즉 제10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 발언은 선을 넘었다면서 프랑스 법원 판결이 맞다고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이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싸웠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진 거죠. 반쪽짜리 승리라고 해야 할까요? 변호사의 비판은 선을 넘은 것이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전 유럽의 변호사들이 사법부를 비판할 때 엄청나게 위축됐을 거예요. 하지만 모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모리스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재판부로 가져간 거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판결만 남았습니다. 대재판부가 뭐냐면요,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종 보스 같은 거예요.
재판관도 17명이나 되고요. 아무 사건이나 다루는 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 전체 해석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만 골라서 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재판부까지 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판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사법제도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모든 개념이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재판부는 첫 번째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모리스에게 내린 유죄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맞다라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립니다. 모리스 변호사의 완벽한 승리였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판결이 우리에게, 특히 법조인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남긴 교훈은 대체 뭘까요? 핵심 원칙들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판결이 딱 세워놓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 사법부를 비판하는 건 그냥 개인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둘째, 변호사는 그냥 사건만 맡는 사람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지켜보는 감시견, 그러니까 워치독이라는 거죠. 셋째, 물론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비판에도 한계는 있지만 그 제한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넷째, 이게 중요한데 비판하려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리스 판결은요, 변호사의 입을 보호해주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우산을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준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판결 이후로 변호사는 그냥 돈 받고 의뢰인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게 아니라 사법정의라는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도록 감시하고 필요할 땐 쓴소리도 해야 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걸 법적으로 땅땅 하고 확인시켜준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미래 법조인이 되실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닫는 침묵과 위험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는 비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모리스 판결이 바로 그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